제3장 수치 기술 통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가 전부 다 수치화된 자료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자료로부터 우리는 이 자료를 특성화시켜 줄 수 있는 대표값을 하나 찾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급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 이 학급의 그 시험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급이 예를 들어서 다른 학급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은지 또는 낮은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서 그 통계 자료의 대표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중심이치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심의 척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평균입니다. 우리가 평균이라 하면 보통 산술평균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평균 안에는 기하평균이나 조합평균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책을 쭉 공부해 가면서 평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산술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술평균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자료값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눈 것이 바로 평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값이 X1 자료가 있고 X2 자료가 있고 이들이 다 수치화된 자료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자료의 총 개수가 n개라면 이걸 다 n으로 나눠요. 이것을 우리는 평균, 이제 산술평균은 이제 간단하게 평균이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X바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호 표기를 조금 더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려고 하는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 얘기를 합니다. population, 우리말로 이제 모집단이라 얘기를 해요. 어미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통계조사를 하고자 하는 전체 집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키를 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전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 전부가 바로 이 모집단에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키를 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같은 날 학교에 항상 나온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날만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석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이 전체 모집단에 해당되는 학생들 전체 키를 잰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력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보통 샘플을 추출을 해서 표본을 선택을 해서 표본을 이용해서 전체 모집단의 어떤 평균값을 우리가 추정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수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표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 그냥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샘플이라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표본 공간상에서, 즉 표본을 통해서 임의대로 추출되는 표본의 평균을 재범을 해서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유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보통 이제 모평균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샘플 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population mean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평균이나 표본평균이나 다 같이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다 자료값을 더해서 그 개수를 나누면 돼요. 이때 우리는 모집단의 전체 총 개수는 암묵적으로 대문자 n을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표본에서의 그 표본의 개수는 소문자 n을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모평균의 총 개수는 대문자 n이잖아요. 그리고 모평균은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의 평균은 기호를 통해서 서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볼 때 얘는 모집단의 평균을 잰 거구나, 얘는 표본의 평균을 잰 거구나 해서 기호로 그 두 개의 의미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평균은 그리스 문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은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모평균은 그리스 문자 뮤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표본 평균은 조금 전에도 썼던 것처럼 X바, 이렇게 바를 붙여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소문자 X바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문자 X바를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소문자 또는 대문자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제 그러나 얘하고 얘를 바꿔서 쓰지는 않습니다. 모집단을 나타낼 때는 그리스 문자, 표본을 나타낼 때는 영어 알파벳 이렇게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요. 자, 모평균은 결과적으로 전체 자료를 다 더해서 이 자료값을 그냥 편해서 X1, X2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xn, n개의 자료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모평균입니다. 그에 반해서 표본 평균은 개수가 소문자 n으로 표시하니까 여기가 x, n번째 자료의 자료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n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모평균, 이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그마교를 써서 표시한다면 훨씬 더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n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표본 평균, 얘는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평균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 평균이 계산하기 쉽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은 특이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키를 전수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무작위로 표본을 선택을 해서 키를 제물로 해서 이 표본 평균 값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유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모평균을 통해서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추측 통계학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수치화시켜서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술 통계학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을 먼저 배워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계량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배운 다음에 우리는 이제 차츰차츰 뒤에 가서 우리가 샘플이라는 단어, 이제 표본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표본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추정, 검정 이런 것들,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 통계학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통계학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보통 이제 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수, 어미모자를 써서 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모수라고 한다면 이제 표본 공간에서 이 표본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이라든가 표본 분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량, 스타티스틱. 자, 이렇게 스타티스틱이란 말은 이제 통계량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통계는 여기다 s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단어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통계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통계량들을 가지고서 모수를 추정하고 유추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학문, 그게 바로 통계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통계량들을 통해서 모수,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표본에서 만약에 특이값,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작위로 표본을 선택을 해서 이 통계량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통계량을 통해서 전체 모수를 유추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무작위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대학 안에 농구부 선수 또는 농구부 선수가 아닐지라도 키가 큰 학생들이 무작위로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이 선택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뜻하지 않게 값이 크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표본의 평균값이 엄청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표본의 평균값을 잘못 오해를 해서 특이값이 많이 나오는 표본이었다면 모수가 잘못 추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바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 산술 평균은 특이값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 예제에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바로 이와 같이 7개의 자료를 각각 산술 평균을 내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6개의 자료가 똑같죠. 끝에 7번째 자료가 10 그리고 100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에 1번에 이 자료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니까 6.8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마지막 7번째 자료가 100이라는 값을 갖다 보니까 이 식 전체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값이 커졌는데요. 이걸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그나마 여기 6개의 자료가 10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뭐 요 정도가 얼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2번은 이 6개의 자료가 전부 다 10을 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서 평균이 19.7이라는 큰 값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심 위치의 척도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값을 하나 찾고자 하는데요. 바로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디안은 뭐냐면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자료를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다 크기 순서로 나열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소트 기능이 있어요.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으로 또는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으로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평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쉽게 파악을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 순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나열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말이 없다면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자료를 우리는 중앙값이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중앙에 있는 값이란 뜻입니다. 이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중앙값은 그냥 자료를 나열해서 정 가운데 있는 자료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가 있을 때가 있고 짝수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자 이렇게 홀수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중앙값은 이 자체가 357이 크기 순서로 일단 나열이 돼 있잖아요. 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 5가 중앙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왼쪽에서 세워볼 때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갈 때 두 번째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n이 만약에 홀수였다면은 항상 중앙값은요, 이 미디안은 m2를 써서 보통 표시합니다. 이 중앙값은 이 n에다가 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자, 이거 3개잖아요. 3에다가 1을 더하면 4를 2로 놨으니까 작은 값에서부터 세서 두 번째 값이 바로 중앙값이라는 뜻이에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라면 그 자료의 개수에다 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3, 5, 7 그리고 하나 이건 그냥 8로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 봐요. 이렇게 되면 이 얘는 홀수였지만 이때 n은 짝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료의 중앙값은 자 왼쪽에서 두 번째도 아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도 아닙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5하고 7의 정가운데 6이죠. 그러니까 실제 자료에는 6이 없지만 우린 중앙값을 6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짝수기가 있을 때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왼쪽에서 두 번째고 여기는 세 번째죠. 그 이거하고 이거의 정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수기가 있을 때 중앙값은요. 이것은 자 이제 이게 4개에서 왼쪽은 두 번째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2분의 n과 2분의 n 플러스 1의 중앙 가운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n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은요. 2분의 n번째 자료와 2분의 n번째 플러스 1번째 자료. 자, 이거 4개라면 여기다 4를 넣어봐요. 2분의 4니까 이 두 번째 자료와 2에다 1을 더했으니까 세 번째 자료예요. 두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의 가운데.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의 가운데가 짝수일 때는 중앙값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값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앙값은 n이 홀수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크기에 있는 자료이고 n이 짝수개의 자료가 있다면 왼쪽에서 세워서 2분의 n번째 자료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자료의 가운데 부분을 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홀수번째일 때는요. 이 자료값 자체가 중앙값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짝수번째 자료일 때는 전혀 실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6이라는 값이 중앙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중앙값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바로 특이값의
덜 영향을 받게 돼요. 물론 이 중앙값도 특이값이 의외로 많이 잡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산술평균값에 비해서는 이 특이값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둘, 넷, 6개의 자료의 중앙값은 7.5였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6개니까 6을 2로 나누니까 3, 세 번째 자리와 3 더하기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의 가운데, 하나, 둘, 세 번째와 네 번째 가운데니까 7.5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340이 있어요. 얘는 군대, 여기 이제 앞에 두 개, 요거는 이제 값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군대, 여기 느닷없이 큰 수 340이 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계산했다면 엄청 큰 값이 나왔을 텐데 중앙값을 계산해 볼까요? 중앙값을 계산해 보니까 자, 이제 크기 순서로 나열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큰 값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똑같이 6을 2로 나눴으니까 세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의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의 가운데 7.5. 그러니까 결국 중앙값이 같아요. 특이값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중앙값은 상대적으로 특이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이값이라는 것은 아까 예문을 들었던 것처럼 키를 잴 때요, 키가 큰 학생들이 많이 선택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 자료를 보고서 평균도 구해보고 중앙값도 구해보고 해서 특이값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또 비교해서 파악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빈값이라는 것도 역시 중심이체 척도로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최빈값은 보통 이제 어떨 때 많이 다루게 되냐면은 명목형 자료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수치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자료를 수치화시키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설령 수치화시켰다 할지라도 수치화된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평균이나 중앙값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들이 모임이 있다고 봐요. 집합이 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학생들한테 취미를 물어본 거예요. 어느 걸 좋아하는지, 뭐 독서를 좋아하는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낚시를 좋아하는지 등등 이렇게 취미가 다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취미를 딱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 학생들이 그 반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많더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특정 항목에 대해서 도수를 찾아가지고 그 도수가 제일 많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 최빈값은 자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빈번하게 나온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명목형 자료는 최빈값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여기다 평균을 구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는 거랑 영화 구경하는 것이 평균 낸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또 중앙값을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어느 게 작은 자료고 어느 게 큰 자료인지를 대수관계를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목형 자료일 때는 그 자료를 보통 이렇게 최빈값을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산술평균, 즉 평균하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이런 값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자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연속형 자료 같은 경우를 쭉 표현하다 보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자, 그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렸다라 봐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 자료가 좌우 대칭이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 가운데가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면은 자, 여기가 최빈값은 모드라에게서 M5라 표시할 겁니다. 미디어는 M2로 표시하고 모드 M5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산술평균은 X 바로 표시하고 이 세 개 사이에 이 세 개 값 사이에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이 정가운데 값이 자연스럽게 산술평균 값이 되고 또한 미디언 값이 돼요. 크기 순서로 나눴을 때 정가운데에 있는 값이 되고 또한 이 점에서 자료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모드가 됩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바로 이 연속형 자료를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죠.
이게 막대 그래프를 쭉 이어 붙여서 만들었을 때 그 막대 그래프의 중간 값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높다는 얘기는 빈도수가 제일 높게 나왔다는 뜻이니까 최빈값하고 모드하고 모드 최빈값 모드하고 미디언 중앙값하고 민 이 산술평균 값이 모두 다 같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편향된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자료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낮은 값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것은 이제 요 이제 이쪽으로 편향된 거예요. 보통 이제 양,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양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자료가 많은 것이 여기가 최빈값이 여기에요. 그런데 자료가 여기에 두툼하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은 이쯤에 있습니다. X반은.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대략 요 정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으로 편향된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 이 세 개에 대한 대수관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고 그리고 최빈값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뭐 엑셀이라든가 다른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계 전문 프로그램으로 구동을 시켜봐서 이 세 개를 다 조사했는데 수치화된 자료가 다 이렇게 대수관계에 있다면 아, 이 통계 자료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편향된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자료였구나라는 것을 이 대수관계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쪽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배열할 때 큰 값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모드 최빈값은 여기 있어요. 가장 빈도수가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술평균 값은 대략 여기도 이제 여기가 꼬리가 이렇게 얇으면은 잠깐 오른쪽으로 가 있지만 두터우면 좀 더 왼쪽으로 갑니다. 뭐 대략 이 정도 있다라 보겠습니다. X 반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미디언 값은 대략 여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래프라면은 X바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오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완벽한 대칭이라면 이 세 개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위치의 척도로서 우리가 평균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들 사이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디 교재 여백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이거 교재 연습 문제 있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 보면 이런 그림이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이 있다는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4분위수라는 것을 하나 더 약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4분위수 그리고 3/4분위수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료를 크기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으로 정 가운데 이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거 자료를 여기가 첫 번째 제1/4분위수 the first quartile이라 하고요. 여기는 third 그래서 세 번째예요. Q3라 보통 표시합니다. 얘는 그냥 Q2와 같아요. 2/4분위수라는 말을 잘 쓰진 않고요. 그냥 중앙값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디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1/4분위수하고 3/4분위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4분위수는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25%가 되는 지점을 말하고요. 미디안은 50%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얘는 3/4분위수 Q3는 75%가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서 이 4분위수를 정의할 때 n+1을 4로 나눈 값, n+1을 4분의 3을 곱한 거, 4분의 1 곱하고 이거 25%, 이건 75%잖아요. 이 자료에 2를 더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코멘트를 써놨죠. 절대로 n이 아니에요 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책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냥 1/4분위수를 4분의 n으로 3/4분위수를 4분의 3n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분의 n+1, 4분의 3 n+1 우리 책에서 공부할 때는 앞으로 계속 이걸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값이 2, 4분위수랑 같은 말이고 2, 4분위수란 말 대신에 중앙값을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분위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4분위수를 계산하려는 이유는 자료를 이렇게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하필이면 특기값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잔뜩 몰려 있다면 키를 쟀을 때 하필이면 샘플을 잡았는데 키가 작은 학생들 또 하필이면 키가 큰 학생들이 그 샘플에 많이 들어있다면 그러면 이런 값들이 제1 4분위수, 제3 4분위수 등은 바로 여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특정한 특이값들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4분위수를 이용해서도 중심 위치의 척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3장 2절 변동성 척도라는 것을 다루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값이나 최빈값이나 또는 평균값을 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그 자료로부터 모든 다른 이제 표본들의 자료가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면 더 이상 뭐 계산할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키를 쟀는데 키가 다 175예요. 그렇게 돼 있다면 그냥 175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모든 학생들의 표본으로 선택되는 모든 학생들의 키가 다 175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학생은 189도 있고 어떤 학생은 167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주변에 자료가 얼만큼 많이 흩어져 있을까? 이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아보려는 것이 이 퍼짐의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책에서는 산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해서 산포도, 이제 우리 책에서 이제 퍼짐 척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범위, 레인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레인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자, 얘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오른쪽이 제일 큰 값이죠. 이것이 오른쪽 끝이 얘가 맥시멈 값입니다. 그리고 크기 순서로 낼 때 제일 작은 값이 바로 미니멈 값이에요. 그래서 맥시멈, 미니멈의 약자를 써서 이제 앞으로 MAX, MIN을 써서 표시할 텐데요. 레인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표본의 그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 에서 그 차이를 말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키를 재려고 할 때 표본을 선출된 학생 수가 만약에 50명이었다고 가정하면 50명의 키를 다 쟀을 때 제일 키가 작은 학생이 160, 제일 키가 큰 학생이 뭐 190 이렇게 돼 있다면 바로 레인지는 160에서 190이니까 그 190에서 160 빼면 30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레인지가 돼요. 아무래도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레인지 값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게 훨씬 더 몰려있기 때문에 뭔가 그 통계 자료에 그 중앙값이라든지 아니면 평균값이 대표성을 띠기 훨씬 더 좋은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요,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면 평균을 잡은 값이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이 만약에 175 그리고 흩어진 정도 레인지가 만약에 겨우 뭐 한 10밖에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그 표본의 키가 평균이 175라면은 그 흩어진 정도도 레인지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그러면 그 자료를 특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 175라는 수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퍼짐 정도를 우리가 알아봄을 해서 그 대표값이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범위라는 거, 레인지란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레인지는요, 진짜 말 그대로 자료의 특이값이 너무 많으면 이 범위가 엄청 넓어지잖아요. 키가 2m 10인 학생, 또 키가 1m 40 몇인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레인지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이런 레인지라는 것은 퍼짐 정도를 측정할 때 이 특이값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이값에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척도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범위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이 4분위간 범위인데요. 이거 뭐냐면 제1 4분위수, 아까 이 4분위수를 다루는 이유는 특이값이 양쪽 끝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자료의 4분의 1, 자료의 4분의 3 되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레인지를 다루는 것보다 4분위간 범위를 다루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이값에 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료가 바로 이런 4분위간 범위이기 때문이에요. 얘보다는 특이값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우리 3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은요, 몇 가지 외워야 될 공식들 빼놓고는 그냥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